국회 전원위원회가 이틀째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의원 정수 문제를 비롯해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와 중대선거구제 개편 방안 등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선 재의결을 앞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셌습니다. 여당은 시장 기능을 무시한 법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가 농민과 협치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간호협회는 원안 통과를 고수하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수정 없이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미국 정보당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비롯해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두 번째 토론에 착수한 전원위 상황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진행됐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뜨겁게 펼쳐졌는데요. 의원들은 의원 정수 문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냐 아니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것이냐를 놓고 각자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째 28명의 국회의원이 선거제 개편 발언에 나선 국회 전원위원회.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선거제도 개편안에 지역 대표성을 담아야 한다는 데 대부분 공감했습니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가장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 기준은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제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느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느냐를 놓고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밀접하고 중대선거구제는 의원 내각제와 함께하는 제도라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소선거구제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의원 내각제와 한 쌍의 제도입니다. 중대선거구제의 개편은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들은 거대 양당 구도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고 지역 대표성을 위해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 필요성도 거론됐습니다. 유권자의 표심에 비례해 제3당의 후보, 제4당의 후보도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 오히려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의 독점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는 필요합니다.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함으로써 사표 최소화라는 장점을 살리고 가파른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사노촌의 경우에는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1인 선거구 유지가 필요합니다. 의원 정수 확대와 감축 사이에서는 여전히 여야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은 정치권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한다며 의원 정수 축소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고 우리 스스로 키워왔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표 한 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진정한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는 비례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 정개특위 결의안 대로 비례의석 47석을 그대로 둔 채 권역별 병립제나 준연동형제로 바꾼다면 주역지위와 비례성 문제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이틀째 선거구 개편 논의를 이어간 국회 전원위원회는 모레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다시 넘길 계획인데 여야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김희연 기자와 함께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국회에서 이제 정개특위 결의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이게 뭐 강제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뭐 정해진 게 아니라서 네. 다양한 이제 선거제 개편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안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선 그 의원 정수부터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서 이 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 이거는 이제 여당에서 주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의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인구 대비 의원 수가 OECD 국가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지방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만큼 의원 세비 삭감이나 보좌 인력 예산 동결 등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개특위에서 이 세 가지 결의안을 만들 때 두 가지는 원래 의원 정수 50석 확대를 전제로 마련했다가 국민의힘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 결의안 세 가지 모두 현행 300석 유지를 전제로 마련됐습니다. 그렇군요. 비례대표제를 두고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는 이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인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표를 방지하고 이 소수 정당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한 석밖에 얻지 못했지만 네. 이때 9.67%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비례대표 5석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례대표 역시 이 의원 정수 문제와 마찬가지로 확대할 거냐 말 거냐 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는데 이때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탄생시키면서 지탄을 받았고 이 외에도 정당에서 제출한 목록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정해지다 보니 공천 헌금, 밀실 거래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이번에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면 사표를 방지하고 여성과 청년, 노동 등 각계각층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방 대표성까지 강화하려면 비례대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위성정당 문제는 원천 봉쇄하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도 유권자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개방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꾸자고 대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또 개방 명부식 비례대표제, 이게 사실 용어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또 비례대표제 앞에 연동형, 병립형, 뭐 권역별 네. 수사들이 많이 붙었는데 이해를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우선 이 연동형과 병립형을 먼저 비교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말 그대로 연동된다는 뜻인데요. 이 총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로 결정이 되고 이 결정된 의석수 중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비례대표 의석수가 되는 겁니다. 반면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겁니다. 현행대로라면 총 300석 중에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지역 단위가 추가되는데요. 전국 단위로 할지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서 따로 비례대표제를 적용할지 나뉘는 겁니다. 특히 권역별인 경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거나 광역자치단체 단위인 17개 권역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제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동서통합형 권역으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호남에서 얻은 표로 영남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얻은 표로 호남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이 되고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과 연동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결국 그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이게 마련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야에서 이제 그 공통으로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여야 모두 이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려야 한다. 여기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헌재가 결정한 선거 구간 인구 편차 2대 1을 맞추려면 이 인구가 적은 지방은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의원 수는 줄어들고 관할 지역구는 넓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큰 틀에서 보면 지방에 의석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같습니다. 다만 강론에서 비례대표제로 늘리느냐 아니면 지역구 의석으로 늘리느냐 차이가 있는데요.
비례대표제 경우에는 이 권역별로 묶어서 부족한 지역구 수를 보장해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이 나오고 있고, 지역구 의석의 경우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되 농어촌 등 지방은 기존대로 소선거구제로 가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새로운 선거제 개편안 어떤 게 나왔습니까? 이 중복 입후보제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 구조를 타파하고 이 지역의 대표성과 직능까지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이 인구가 밀집해 선거구 단위가 구청 단위로까지 쪼개지는 서울과 광역시만 대선거구제를 도입한 뒤 평가에 따라 점차 늘려가자는 주장도 나왔고, 또 여성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정치 진입을 위한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이 이틀째 전원위가 열려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했는데, 네. 이 큰 틀에서 보면 의원 정수, 비례대표 확대 문제가 쟁점이고, 이 중에 이제 지역구 선거 방식과 비례대표 선거 방식이 이제 결합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야 간에도 그렇고 수도권 의원과 지방 의원 간에도 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네. 이게 의견들을 조율하고 단일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희 시간에도 이제 다룰 텐데 네. 시간은 많지 않고 최종안이 빨리 이제 도출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희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하게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은 시장 기능을 무시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는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의무 매입하면서 비용은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쌀값 방어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쌀 생산량을 조절해서 네. 다른 대체 작물로 가거나 예. 하는 비용 또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거나 청년 농업을 육성하거나 거기에 투자해야 될 돈도 투자도 못하고 반면 민주당은 쌀 의무 매입에 따라 농민들이 질 나쁜 쌀을 생산할 것이란 주장은 농민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농민들이 질 나쁜 쌀을 재배해서 더 과잉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수준 낮은 또 질이 나쁜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법 영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분석한 적이 없는데 농식품부가 이를 분석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의원님, 이건 어린애들도 보고 있어요. 거짓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장관님, 하지 마세요. 장관님. 아니 국회를 최종 통과한 수정한 법률에 대해서 저는 분석한 일이 없는데 분석한 것처럼 있어요.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재의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모레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이 다시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출석을 당부하며 법안 통과 저지에 돌입해 여야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는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표결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수정 없이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에서 분리하지 않고 의료법의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모든 범죄에서 의료, 성, 강력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인데, 대한간호협회는 중재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고 대한의사협회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릴 수 있도록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완을 요구할 점이 있다면은 앞으로 당정 간에 더 조율을 거쳐서 더 보완을 하고 앞으로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안,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없이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합의 처리된 법안이 후퇴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시간 끌기용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부랴부랴 직회부를 앞두고 있고 의장께서도 1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나서는 모양새를 하는 척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외신 기자클럽 초청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군사 동맹은 필요하지 않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과 확고한 확장 억지 전략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채연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의결했습니다. 특검 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 등 일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후위기 특위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고받고 심의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를 준수하면서 실행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합리적인 이행 계획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기본계획 발표 하루 전 공청회를 여는 등 제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여주기식 졸속 깜깜이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상엽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장은 국회를 정책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세부 계획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앞서 보신 것처럼 국회 기후위기 특위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국회는 이와 별도로 오전에 기후위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인류가 이미 기후재난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회 사무처와 국회 미래연구원이 국가 아젠다 선도를 위해 마련한 국가현안 대토론회, 1차 연금개혁 토론에 이어 오늘은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재앙 수준의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류가 이미 기후위기 시대를 지나서 기후재난 시대에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10년 안에 적극적인 탄소 감축 노력 등 기후 회복력 강화 정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10년 후가 되어서는 어떤 정책을 선택을 한다 해도 미래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후 회복력 정책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 데이터 허브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기후 자료에 대한 감시와 예측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과 대응까지 한 군데 모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맞춤형 데이터댐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투입 자원 설정 및 대국민 설득이 가능한 것이 바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과거 100년, 미래 100년을 아우르는 기상기후 데이터의 허브 구축이라고 여겨집니다. 여야는 기후위기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진단은 다소 달랐습니다. 예측하고 감시하고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각 부처의 모든 부처의 위성센터가 다 있습니다만 그 역할을 지금 못 해주는 게 좀 걱정이 되고 지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탄소중립 계획이 과연 기후위기를 막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계획인가?
국회는 앞으로 인구 위기, 교육 개혁 등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현재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30년 가까이 복역한 사형수의 형시효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조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30년 시효 시간이 도래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이미 구금된 사형수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처럼 사형수 형시효 배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입조처는 현재의 형사소송법이 사법부가 선고한 사형을 행정부가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지식교류 협력 프로그램과 정책연구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양국 수교를 맞아 방한한 캐나다 의원단에 감사하다며 국회와 UBC KPP가 수준 높고 지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경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이번 기회로 대한민국 국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기쁘다며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의회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갖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4월 11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톡은 선거제 개편, 전원위 의제의 핵심입니다.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어제부터 나흘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전원이 안건 심사에 참여해 의견을 듣는 국회법상 제도인 전원위원회.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데요. 정개특위가 제시한 3가지 안이 토론 대상입니다. 이를 압축해 단일안을 도출한 뒤 이 안을 다시 정개특위에서 법사위, 그다음 본회의 순으로 의결해 통과시키는 게 그 목표. 여야는 지난 총선 때 도입했다가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선거 결과를 연동하는 방식의 손질한 공감대를 형성할 상태입니다. 자, 먼저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기존의 소선거구제냐, 아니면 한 선거구에서 3명부터 7명까지 대표를 뽑는 방식의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것이냐. 도입이 된다면 어떤 형태가 될지가 전원위를 통해 판가름이 난다는 것.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한 개 지역구에서 한 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져 거대 양당제 지탱 기반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단 한 명만의 당선자만 뽑기 때문에 거대 양당 후보에 유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현재 여야의 입장차는 물론 정개특위가 내건 3가지 안을 두고도 의견이 다릅니다. 권력을 나누는 중대한 작업의 핵심이 되는 만큼 이 3가지 안을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정개특위가 내건 3가지 안 중 첫 번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더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 안은요, 도시 지역에선 한 선거구당 3명에서 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에선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합쳐진 조합입니다. 다만 농촌의 경우는 인구 감소로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여덟 개의 시군이 한 선거구인 곳이 많아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해 볼 만하다고 저는 제안합니다. 비례대표는 정해진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하되 배분 방식은 전국을 6개 권역 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인 17개 권역으로 나눈 뒤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그 권역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정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현행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전국 준연동형과는 다른 거죠.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병립형 비례대표적 환원, 그것이 꼼수 위성 정당의 출연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소선거구제에 더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한 선거구당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대신에 비례대표는 현재 전국구가 아닌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서 배분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비례성 강화와 함께 지역 대표성 및 부분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편 방향으로 논의했습니다. 먼저 소선거구제 아닙니다. 다수 대표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은 현행 5대1에서 4대1, 3대1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고 위성정당 페널티제를 도입해서 선거 보조금 30%를 삭감하는 등의 페널티 논의 안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한적 범위에서 이중 등록 또는 석패 순번제를 허용하여 지역주의 완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안은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 더한 전국구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모든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4에서 7인, 많게는 10인 이상을 선출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개방명부식.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시하고 유권자는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는 전국을 단위로 정당 득표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합니다. 개방형 정당 명부식 대표제에서 완전 개방형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에는 후보자 순위가 없는 관계로 후보자 명부 순위에 매 홀수 번호의 여성을 추천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당선 순위에서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정치적 소수와 직능 대표를 위한 비례 의석의 균형적 배분이 어렵게 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고 복잡하지만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개편안 이해가 좀 되셨나요? 각각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사표를 줄인다는 선거제 개혁의 명분과 함께 양당 정치 폐해를 극복하는 제도의 개선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22대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전원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향방에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전원위가 두 번째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요.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서로 다른 견해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그 주장의 좀 구체적인 근거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전원위원회가 20년 만에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이번에 선거제 개편 논의가 큰 방향에서는 어떤 정치개혁의 큰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좀 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보다 더 민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께서 이제 그 열띤 토론도 해주고 이렇게 소신과 의견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뭐 당론이 어떤 선거제를 하겠다 이런 건 정해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많은 의견들이 논의가 되고 앞으로 이제 그 여야 간의 협의를 거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선거제라는 게 어느 한 당의 의견으로만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선거제는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채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신정은 의원님께서 지방 소멸을 대응하는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소멸 문제를 극복한다든지 또는 뭐 수도권 편중을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어제도 이제 홍영표 의원께서도 대표성이랄지 다양성,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비례대표제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비례대표를 현행도 지금 전 세계적인 의회 추세로 볼 때 적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를 아예 지금 여당의 일부 의원님들처럼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뭐 지역만 놔두자 이거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제 확대 문제랄지 아니면 비례대표제를 보다 어떻게 선발을 하고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논의들이 보다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그 민주당의 우영환 의원이요 다시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진영 논리에 기대해서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정치 현실에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 우 의원의 불출마 결심 먼저 알았을지 궁금한데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시기 전에 직전에 뭐 한두 시간 전인데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우영환 의원님께서는 이제 지난 소방관 출신이잖아요. 네. 지난 국회에서 들어오신 뒤로 정말 3년 동안 의정 활동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잘 해오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내 대변인으로서도 매우 활약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신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오 의원님은 이제 원내 지도부와 좀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분들이 좀 만류도 했는데 본인 뜻이 이제 워낙에 확고하고 본인께서는 다시 소방관으로 가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방관으로 갈 수 있도록 시험을 또 보시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해서 뭐 정치라는 게 할 때도 본인 결단, 뭐 그만둘 때도 본인 결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그 뜻을 꺾지는 못했고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또 존중될 필요가 있고요. 저는 또 이걸 신선하고 좀 나름대로 감동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유들이 참 오 의원님이 겪으셨고 한 거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해 보겠다는 말씀들 하시고 그다음에 또 보좌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는. 네. 근데 보좌진들을 본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면은 이제 보좌진들 같은 경우도 다른 이제 의원실 가든 다른 잡을 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1년이 남은 상태에서도 그런 배려를 하겠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지만 또 오 의원님의 이런 불출마 결심의 진정성 이런 부분들은 좀 받아들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공방도 이제 치열한데요. 민주당은 용산 집무실 이전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용산 청사 내부의 도감청은 이제 불가하고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그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여당에 지금 민주당을 향한 정치 공세를 그만하라 대단히 거친 표현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근데 왜 매사 이렇게 보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아니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분노하고 많은 분들이 반대하면은 그것도 민주당 탓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정보기관 CIA가 도청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건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들 보고서하고도 유사한 포맷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도청을 하라고 했습니까? 뉴욕타임즈에 그렇게 보도를 하라고 사주를 했습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대형 보안 사고가 터지면 이 문제가 왜 불거졌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다가 진상조사를 먼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요구를 하라고 야당에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야당이 주장하고 국민들이 원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반성도 하고 이런 대책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민주당 탓을 합니까? 이런 게 답답하고요.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국방 전문가라고 하시는 신원식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졸속적으로 옮기면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근데 용산은 정말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2달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은 야당도 제기하고 국민들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안에 어디가 허점이 있는지 이거를 고쳐나가고 재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이거를 찾아나가야지 갑작스럽게 민주당 탓을 하고 이걸 정치적 공세로 돌리면은 글쎄요.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심각한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도청 의혹 사건이 벌어졌으면 이 원인이 어디 있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찾아나가는 게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이 할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당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헌에 관한 결의안 결국 표결을 네, 이번엔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회 전원위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검사 대거 공천설 등 총선을 1년 앞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여의도 정가에는 총선과 관련해서 뜨거운 현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진행한 이후로는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항상 원격으로 같이 네, 인터뷰를 전화 연결이나 네, 전화 연결로 네. 간접적으로 네. 저희가 뵙고 질문도 드렸었는데 직접 뵈니까 뭐 아무튼 반갑고 네. 좋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총선이 정말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예. 이제 출마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제 더더욱 이제 바쁜 마음이실 거고 최근에 여야 모두 그 청년층 예. 이제 MZ 세대 표심을 이제 끌어올리는데 이제 그 힘을 집중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주재하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이제 예. 신설했다고 했는데 어제 그 회의에 직접 참여하셨다고요? 이게 그 예.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김기현 대표께서 의지를 갖고 정말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 네. 우리가 얼마 전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라는 게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같이 아침을 먹고 이 사업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겠다 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함께하자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중심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김기현 대표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황을 보게 되면 조직을 많이 늘리겠다 그래서 청년당원 모집하고 했던 때들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당원들을 모집하는 형태의 청년 조직 활성화가 아니라 당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함께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우리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정책들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정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모습들을 그리게 된다면 이게 바로 국민의힘에게 요구하게 되는 국민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이걸 단순하게 당내에 있는 구성원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대표가 직접 주재해서 끌고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와 직접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영향력 있게 활동하겠다는 게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방향이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본격적으로 현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미국 정보기관의 그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이 의혹들이 상당수가 위조가 됐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 그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보안 문제에 있어서 그게 좀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방금 전 전화 연결에서도 예. 한민수 대변인이 야당은 뭐 국민들 말을 전하는 거고 민주당을 탓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전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민들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될 겁니다. 어디에도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렸다. 그리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주장은 민주당으로부터 나왔던 주장일 뿐 어디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진 않게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문건이 SNS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고 그 문건의 상당수가 한미 국방장관의 통화를 통해서 위조됐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이 문제에 노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상당수의 국가가 이 문건에 노출돼 있고요. 해당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사안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이 정부의 핵심적인 내용들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야당이 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쟁의 소재로서 이러한 사안들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죠. 제일 중요한 본질은 도대체 누가
어떤 세력이 이 같은 문건들을 활용해서 위조하고 이를 통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애당초에 그럼 이런 문건들이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그 다음 하나둘씩 따져 물어야 될 텐데요. 미국 당국도 여기에 대한 조사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 대한민국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관련된 내용들 하나하나 살피면서 문제 제기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총선 1년 앞두고 이제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이제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제 2차 토론이 이제 벌어졌었는데 여야 간의 비례대표제를 이제 확대하느냐 아니냐 이제 의견이 이제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포함한 야당은 이제 확대, 여당은 지금 축소인가요? 예. 예. 뭐 당론으로 결정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본질과 좀 벗어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요. 사실 사안의 본질은 지난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선거제를 처리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처리하니까 여기에 대한 위성정당이 나타나게 됐고 그 위성정당 때문에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됐다는 이곳저곳의 항의가 나타나서 선거제도를 바로잡는 게 사실 이번 본래의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양한 난상 토론이 벌어지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되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회의원 이 숫자를 늘리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숫자 동결로 갔다 다시 이왕 논의할 거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왔죠. 김기현 대표의 30석 그 정수 그 축소는 축소. 현재 그 당론으로 가는 분위기인가요? 당론까지는 아닙니다만 상당수 국회의원이 그래 차라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라는 의견에 동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의원 숫자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비례대표 축소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를 오히려 늘려야만 그 다음 선거제도 개편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맞물리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의 의견들은 또 이와 같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선거를 1년 앞둔 시기에 다양한 아이디어성 토론들은 사실 국민들께 효능감을 줄 수 없다면 가장 고쳐야 되는 문제의 본질부터 바로잡는 일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게 사실일까 싶은데 최근 그 국민의힘 안팎에서 검찰 인사 대거 공천설 이게 제기가 됐는데 김기현 대표는 그냥 시중에 떠드는 괴담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괴담이죠.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괴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들 때문에 혹시나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같은 일이 없을 거라고 규정합니다. 보통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면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난무하기 마련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 그 원칙 지켜내기 위한 노력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 집권 여당의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과연 이제 누가 또 이제 떠오르고 뉴페이스로 그리고 이제 누가 출마할지 이제 관심사입니다. 이제 1년 앞두고 이제 뭐 이거는 뭐 야당 상황도 이제 뭐 마찬가지인데 여당의 이제 한동훈 장관이 워낙에 이제 뜨거운 인사다 보니 한 장관에 대한 차출론 또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장 차관급 인사 또 대통령실 참모진 그 인사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은 항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유력 인사들이 혹시 출마하지 않을까? 또 대통령실과 관계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만큼 출마할까? 그래서 문득 2020년 총선 때는 어땠을까를 한번 돌아보게 되니까 그때 가장 뜨거웠던 인사가 강경화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강경화 장관이 과연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출마할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유은혜 장관 등 여러 유력 인사들의 출마설들이 총선을 앞둔 1년 전부터 항상 언론의 회자가 됐지만 결과를 지켜보게 되면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국회에 출마하게 되는 숫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요. 정부에서 유능함을 보여주고 국민들로부터 이분은 반드시 나왔으면 좋겠다고 초대받는 분들이 있다면 선거 때 가서 같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권에서 함께 일했다는 일만으로 무조건 총선에 대거 출마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에서는 한동훈 장관만큼은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은 워낙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정치적으로 엮어서 해석을 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만큼 저는 최소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정치권이 섣불리 한 장관을 소환하는 일에 국민의힘이 부안해동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늘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인물들이 출마를 할까 이렇게 많은 궁금증이 모아지는 가운데 저희 앞에도 또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시는 우리 최고위원님께서는 출마를 내년 하시겠죠? 저는 정치 당협위원장이니까 당연히 뭐 그런 맞습니다. 생각하고 예, 지난 총선에 나가서 안타깝게 고배를 마셨는데요. 어려운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른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도 하고요. 네, 광진갑이죠. 예,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청장도 12년 만에 교체가 되면서 많은 변화의 바람들이 있는데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늘 말씀드리고 있는 일 중에 하나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의석 확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선거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그 또 김병민 위원회 최고위원회 앞으로 이제 향후 앞으로 이제 그 방향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상황을 이제 짚어보면 뭐 출마와 관련해서 오영환 의원이 이제 어제 그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악마화 시키기에 바쁜 이런 그 정치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뭐 회의감을 이제 느꼈다는 그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오 의원의 불출마 선언 뭐 좀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지난 국회 때 표창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거의 흡사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밖에서 활동했던 좋은 경력과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한 명의 힘으로 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서 불출마 선언하고 양당 정치 한계에 갇혀 있다는 자성 어린 고백들 거의 내용들이 흡사한 것 같습니다. 국회가 좀 변화하고 노력해야 될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매번 새로운 사람들을 와서 유명한 인사 그리고 뭔가 특정 집단에서 역할했던 사람들이 와서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치도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가장 젊은 시절부터 훈련되고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들이 핵심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말 어렵고 힘든 정치 난맥을 풀어낼 수 있는 정치 전문가를 길러내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사들이 다음번 총선에서는 대거 진입해서 이런 정치 무력감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병민 위원도 그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회의감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총학생 회장 출신이시잖아요. 그런 그 학생 시절 때부터의 이제 그런 활동들이 지탱하는데 많이 힘이 됐습니까? 그 회의감이 들어도 버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일부러 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총학생 회장 이후로 제가 제 첫 번째 선택했던 직업은 28살 때 기초의회 의원을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학생회장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 막 국회의원 출마하겠다 중앙정치로 바로 가곤 하는데 서구 유럽의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부터 가장 낮은 단계의 정치를 하나하나씩 밟아갑니다. 그러니까 40대가 돼서 총리나 이 대통령 등 지도자가 나와도 어색하지 않는 이유가 그 나이 때가 됐을 때 이미 20년 정도 되는 정치 구력들을 쌓아나가게 되거든요. 정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을 풀어낸 능력들을 쌓아나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그 과정의 일환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정치권에 도전하고 그 힘을 키워갈 수 있는 역할들도 저는 꼭 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 오전에 그 동화사, 대구에 있죠? 대구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를 방문했는데 지난해 3월에 그 대구 사저로 옮긴 이후에 첫 이렇게 공개 일정입니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선을 1년 정도 남긴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행보를 시작하려는 것인지 좀 궁금증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공개 활동이 없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들이 정치 행보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이미 지난 지방선거 때 유영하 변호사의 정치 참여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후원 등 메시지를 냈지만 사실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게 선거 결과를 통해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고초를 겪었던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남은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와는 별개로 좀 편안하게 삶을 지낼 수 있도록 그 여건들을 좀 깔아줬으면 좋겠고 너무 과한 정치적 해석을 하지 않는 게 박 전 대통령의 편안한 행보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만간 김기현 대표도 만납니까? 예방하겠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듣지 못해서 내일 만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라이브6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 미국 정보당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비롯해서 내년 총선과 관련한 뜨거운 현안들을 같이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